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어제 오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부에 배정이 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에게 주심을 맡게 됐다. 이런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로부터 약 2시간쯤 지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어제 아침 속보에 이어서 또 다른 제2의 속보, 제3의 속보가 계속 나오게 됐는데요. 오전에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에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오후에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합의 기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한 후에 바로 오후에 바로 합의 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박영재 주심 재판관 모두 다 633 원칙, 즉 사건 관련해 처리의 원칙, 신속한 선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온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원합의체 회부뿐만 아니라 바로 첫 사실상 심리라고 볼 수 있는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들 14명인데요. 현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참여를 심리에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을 걸로 보이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을 겸했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하겠다 해서 회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회피한 상태입니다. 12명의 대법원장 포함해서 12명의 대법관이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웅구, 오경미 2명의 대법관은 흔히 진보 좌파 성향이라고 하고 나머지 10분은 보수 중도 성향이라고 하죠. 자, 언제 선고가 되는지, 유무지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아졌습니다.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소식이 있죠. 국민의힘 사자 경선에 올라간 분 4분 있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4분이 4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2차 경선에 경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2차 경선은 또 사자 경선에서 양자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경선에서 한 분이 50%를 넘으면 물론 승부가 끝나지만 그렇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7, 28일 양일간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당심이라고 하죠.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어제 사자 경선에서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여러 가지로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 안철수가 약간의 차이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강전의 변호사님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공직선거법 문제부터 한번 좀 주제를 좀 한번 해보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곧바로 오후에 대법원에서 합의 기일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지금 대법원에서 네. 속도를 좀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 스스로가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라라고 일선 법원들이 이미 공문을 다 보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올 때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되는 게 2년 2개월이 걸린 겁니다.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됐는데 4개월여가 걸렸습니다. 그게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거든요. 그럼 예. 633 하면은 마지막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라는 게 원칙인 건데 지금 그거를 하려는
그 대법원의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제 속보가 여러 개가 떴죠. 그렇죠. 아침에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딱 뜨자마자 몇 시간 있다가 이것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었다. 바로 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태하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회피 신청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회피 신청을 받아줬다. 그리고 이게 4번의 속보가 나왔어요. 네.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속도감을 올리겠다라는 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속보 중에 일단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으로 선정됐다. 그렇게 먼저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대법원 2부 그러니까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 네. 이게 또 알려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어떤 의지로 사실은 갑자기 소부에 배당했다가 이 전원 합의체 회부했는지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그쵸. 좀 해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들을 소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네. 소부는 4분의 대법관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만장일치로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소부 자체에서 그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 4명이 전원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규정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미 공유가 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검찰에서 의견서 내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22일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체로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선제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됩니까? 그러니까 규정으로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2부로 갔잖아요. 그러면 2부에서 4분의 재판관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은 않을 때 이럴 때 전원 합의체를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는 게 대법관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부에서 할 것인가 전원 합의체로 할 것인가는 대법관들의 어떤 재량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것에 있어서의 대법원 규정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거고 네. 대법원 그 법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넘기느냐 이런 게 대법원의 그 내부 규정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어저께 2부로 배당됐는데 당일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그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소부에서 좀 이렇게 심리를 하다가 네. 우리 의견 일치가 안 된다. 혹은 이거는 기존의 판례랑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원 합의체로 해야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 조금은 심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어제는 특이한 게 2부 가자마자 전원 합의체 회부됐다는 거는 대법원에서 미리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앞서 속도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을 하잖아요. 그때의 배당 방식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되면 심리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지금 대법관들 전원이 다 같이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4분이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반수로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의견이 아닐 것 같을 때 전원합의체를 넘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원합의체가 그러면 이제 원래 내분 소부에서 마무리할 게 전원합의체로 가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오히려 633 원칙 여기 대법원에서도 또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적 있잖아요. 그때 네.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 사건. 네. 그게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된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미리 좀 준비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저께 이제 전원합의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면은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재판장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잖아요. 네. 근데 주심 재판관은 박영재 재판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많이 알려졌는데 이 박영재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으로 알려졌습니까? 일단 주심이시기 때문에 우리 뭐 헌법재판소에서 정영식 주심 뭐 진행하는 거 많이들 보셨으니까 이제 주심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에 있어서 쟁점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6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고 그래서 8월에 임명이 됐어요. 이제 들어오신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대법관이십니다. 근데 지금 사법행정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능통한 분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일단은 부산 출신이신데 배정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96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꼭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처음에 법관으로 임용이 됐을 때 서울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엘리트예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연수원 인식하는군요. 성적들 예.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이 처음 임관지에 대해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예. 처음 임관된 것을 보면은 이분이 엘리트 코스로서 처음부터 연수원 성적도 좋았던 분인가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서울 그 동부지원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은 일단 엘리트 코스가 시작부터 그랬었다라는 거고 법원행정처에도 계셨었거든요. 법원행정처도 역시 엘리트들이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서 인사 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완전 핵심 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키맨이 될 것 같다 생각한 게 대법관으로 작년 8월에 이제 임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취임사가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대법관이 되겠는 건지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그때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있다.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이재명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민주당 경선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송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이 사건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속보에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고 그걸 그렇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그 사유로 지금 알려졌는데 노태학 대법관이 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세요? 민주당 측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빌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죠. 제척 기피가 아니라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신청하는 겁니다. 제척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재명과 노태학이 뭐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하는 거고 이제 뭐 기피는 그 피고인 측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뭐 대북송금 사건 뭐 기피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회피는 실상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관 스스로가 내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나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지금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죠. 솔직히 뭐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관련된 재판에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피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공정한 재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관심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유무죄 여부 네.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선고 시점 문제일 텐데 그렇죠. 여러 예측이 이제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선고 시점을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 등록 전에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대선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 대선 6월 3일 그 사이에 선고가 이루어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지금 발생할 시나리오가 여러 형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 무죄로서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본인이 어떠한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았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고 문제는 유죄 판단을 하셨을 때 파기 자판이냐 파기 환송이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실상 대법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속도감을 내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파기 환송을 했을 때 이 시점 만약에 6월 26일까지가 633 원칙에 있어서는 마지노선이지만 6월 3일 이전에 파기 환송을 해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죄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도 절차라는 것 또 서류 송달 이재명 대표도 얼마 더 서류를 송달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서류 송달하고 뭐 하면 한두 달 정도는 후딱 가버리는 거죠. 지금 대법원도 3월 26일 날에 항소심 선고가 났는데 어제가 지금 4월 20 며칠이죠?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어서야 4월 22일이죠. 네, 한 달이 되어서야 처음 심리를 시작한 거잖아요. 이만큼 고등법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이게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형에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고등법원을 돌려버리기만 하면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죄 취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덜컥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뭐 몇 달 뒤에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극단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사실상 파기 자판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 다뤘는가 또 그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파기 환송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당연히 맞지 않는 대통령 후보이지만 민주당은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관없이 일단 이 사람 계속 대통령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굉장히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상 무죄 선고라는 기각을 하는 게 하나. 지금 이제 두 번째는 파기 자판과 파기 환송을 연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각이나 이제 파기 자판의 경우에는 어쨌든 선고 시점에 따라서 사실상 사건이 종료되잖아요. 네. 그로부터 종료가 되는데 유무죄가 확실히 가려져서 근데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항소심에 가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다시 심리해서 대법원까지 오는 그 과정에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에 만일 대법원이 항소심에 선고 시점도 정해주고 그걸 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선고를 해라? 그렇게는 하기 어렵죠. 네. 재판부마다의 재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선고해라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대법원 스스로가 법원에 633 원칙 지키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문 자체가 일선 판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선고를 해야겠구나라고 압박감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뭐 지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파기환송 시에 지정하지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5월 중순이나 5월 말경에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실제로는 대선 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 사건에 대한 통지서를 유죄 취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시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또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상황이어서 뭐 인수위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뭐 다수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그 쟁점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그렇다면 복잡해지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 부분은 그러면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헌법 84조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이재명도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소추 대상 재판이 중지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제 있잖아요. 본인은 그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네. 다수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네. 대법원이 사실상 그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기환송을 할 경우 그걸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에 발생할 상황을 예정을 만일 가정한다면 재판이 가능한지 네. 그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예. 대장동 뭐 그리고 하여튼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지금 위중교사 사건이라든지 이게 근데 각각의 재판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재판부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 각자 스스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재판부는 진행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위진교사 사건 항소심이겠죠. 왜냐하면 위진교사 사건 항소심이 결심, 그러니까 마지막 공판기일을 6월 3일로 잡았는데 마침 그날이 조기 대선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그날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공휴일로 지정이 됐을 때 이 재판을 땡기진 않습니다. 보통은 뭐 1, 2주 정도 뒤로 혹은 뭐 재판이 많이 잡혀 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 뒤로 잡는데 이 위진교사 사건 항소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를 뭐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을 하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는데 고등법원에게 너가 진행을 해라 말아라고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등법원이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 측에다가 서류를 송달을 하면서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십시오. 뭐 이런 형태로 연락이 갔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헌법 84조에 따라서 나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왜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 소원 같은 걸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가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우리 또 지난주에 다뤘었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예. 두 분의 헌법재판관을 지금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가처분을 인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두 분이 지금 정지된 상태로 쭉 간다면 본인 되자마자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그 헌법 84조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런 사건들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가처분 인용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결정이니까 존중은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국민 앞에 정말 책임감 있게 대선 전에 이 가처분을 인용은 있다 됐는데 본안 판단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부분은 예상을 못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전원합의체 자체로 갈 거라는 이야기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일단 좀 특이해요.
어디 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뭐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붙여줬던 거잖아요. 보통 공직선거법은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항소심에서 아예 모든 것이 무죄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들은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대법원 내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갈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처럼 2부로 대법원 2부로 배당이 되자마자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이 오히려 조금은 독특한 상황이고 속도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 어제 상황에 그런 이제 소부에 배당했다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고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예. 전원합의체 갈 거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은 했을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답변서를 내자마자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된다는 것, 첫 번째 심리기일까지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본인이 그 전원합의체 가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도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도 항소심에서는 유죄였는데 그거를 결론을 무죄로 바꾸면서 지금이랑은 반대죠. 항소심에서 무죄였는데 이번에 유죄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관심들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결론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나 이제 뭐 그 법률지원단 뭐 이쪽에서는 좀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고 6월 3일 대선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났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선고가 나버리면 민주당은 후보 없는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안 내겠다고 했는데 낼 가능성도 아니, 있다. 안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게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법 리스크는 계속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후보 등록 뭐 중앙선관위에다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유죄 판결 나왔을 때 1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의 후보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교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 눈을 돌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말하자면은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쪽에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서 민주당이랑 같이 하자는 둥 이런 얘기하다가 민주당이 사실 귀등으로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교섭단체 관련해 갖고는 서로 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냥 본인들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랄까요? 범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후보가 나올 거로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렇다면은 뭐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유죄 파기 자판으로서 확정이 나온다면은 후보가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뭐 이재명은 물론이고 상황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 네. 사람들이 플랜 A만이 아니고 플랜 B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당의 후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그게 선고 시점에 따라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후보 등록 직전에 또 선고할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겠죠. 어쨌든 아버지를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집요함이 있고 그리고 네. 본인들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얘네가 스스로 유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일 수 있어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마음으로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이 좀 판단이 달랐잖아요. 네. 예. 그 1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네. 났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났는데 1심과 2심이 판단 결과적으로 달랐는데 대법원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라고 보세요? 일단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걸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죠. 네. 김문기를 아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말하자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입장이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검찰에서는 상고이유서에서도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고, 그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또 그 사진을 잘라서 살짝 확대를 한 것인데 이게 조작이다라고 봤던 부분, 이거는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문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작 이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행위와 인식의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항소심에서 봤던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대법원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첫 번째 주제로 대법원에 지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됐다, 그걸 중심으로 다뤄봤는데요. 우리 댓글에는 희망 고문 이야기도 하시네요. 그런데 항소심 무죄가 난 자체가 법조계 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이게 다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희망 고문은 아니고 법조인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른다면 공직선거법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법조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관들도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겠죠. 뭐 한 명의 또 대법관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원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법관, 뭐 헌재의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 법 연구위, 국제인권법 연구위 출신들이 워낙 다수라 결론이 사실 어느 정도 나 있었다고 보이는데, 보수 성향의 그 뭐 재판관들을 누르는 게 과제였다면 지금의 대법원은 좀 체제가 다르죠. 다른 체제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희망 고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